안녕하세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영화학개론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악마를 보았다의 해외판 감독 코멘터리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영화에서는 장경철이 특정 종교단체의 체육복을 입고 살인을 벌이는 것에 대해 종교적 비유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밝힌 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편집된 장면 중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통해 신적인 공간이나 형상 안에서 악마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신에게 이미지로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긴 했었습니다. 작은 요소들이 영화 전체의 성격과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집도 죽먹으로 하냐? 이 씨발아, 이런 씨발 왜 아무한테나 반말짓거려? 여기 이쪽으로. 감독은 장경철이 노인에게 몰입했다가 곧바로 여 간호사에게 목표를 바꾸는 지점에서 어린애의 뇌구조를 가진 장경철의 특성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로케이션의 특성상 이런 각도로 찍힐 수밖에 없었는데 유리로 보는 앵글이 뿌옇게 보이면서 마치 일본의 AV같이 보여 고민하긴 했지만 결국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간호사 역할을 맡은 배우는 윤채영 배우입니다. 영화를 캐스팅할 때 캐스팅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20대 초반의 나이일 것. 두 번째, 도회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보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순한 느낌일 것. 세 번째, 약간 통통한 몸매의 소유자로 앳된 얼굴일 것.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남자 얘기라도 하면 금방 얼굴이 빨개지거나 남자를 잘 모를 것 같은 사회 초년생의 이미지를 가진 호감이 가는 착한 여자 타입을 원했습니다. 그래야 장경철이 간호사를 범하려 할 때 관객들이 그 인물에게 공감하여 더러운 기분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촬영을 할 때 찍기는 어렵지 않지만 오히려 운이 좀 따라줘야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단순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러가는 연필이 정확한 지점에 멈추는 장면 같은 것이죠. 이 영화에서도 의자를 밀어서 원하는 위치에 서게 하는 장면이 그랬습니다. 촬영팀은 한동안 낚싯줄로 씨름을 해야 했죠. 그러나 오히려 장경철이 간호사에게 물건을 던지는 장면에서 CG 처리하려다가 실제로 한 번에 잘 찍혀서 라이브한 박진감이 더해졌습니다. 수연이 장경철을 두 번째 마주하는 장면에서 좁은 공간에서의 액션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화기, 메스, 진찰용 의자, 주사실 커튼 등 최대한 주사실에서 있을 법한 소품들을 이용하여 아기자기하지만 버라이어티하게 만들려고 의도했습니다. 해외 개봉에서는 존재하지만 한국 개봉에서는 삭제된 장면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연의 약혼녀 시체를 보여주는 장면,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 장경철의 아킬레스를 뜯어내는 장면, 세 번째는 인육을 먹는 장면, 네 번째는 펜션의 인육 창고 장면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보여주려 했던 이유는 앞서 밝혔던 영화의 제작 의도와 기획에 결부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영화 내내 긴장되었던 관객들의 육체와 정신이 한순간에 터지면서 해소가 되는 지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에서 장경철은 모두 3번을 실신했다가 깨어나게 됩니다. 감독은 이 장소에 대한 로케이션의 원칙으로 감독 자신이 장경철이 되었다고 상상했을 때 가장 황당하면서도 동시에 시각적으로 힘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경철이 깨어나는 장소는 비닐하우스에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이며 두 번째 장소는 해질녘 텅 빈 하천가의 공용주차장, 세 번째 장소는 어딘지 영문도 모를 듯한 폐터널입니다. 첫 번째 깨어났을 때 장경철은 수연의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두 번째 깨어났을 때 장경철이 처음으로 자신과 수연의 관계를 자각하게 되고 마지막 폐터널에서 깨어났을 때는 수연과 자신의 관계를 확신하게 됩니다. 특히 세 번째 장소인 터널에서 깨어났을 때 심연의 암흑에서 다시 깨어난 악마가 세상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듯한 시각적인 상징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악마를 쫓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악마가 되어가고 있는 수연의 변해버린 모습이 살짝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 표정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 장면은 장인이 수연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얘기하거나 처제가 복수의 무의미함을 얘기하는 씬입니다. 감독이 이 영화에서 꼭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 장면으로 이 부분에서 가족들이 수연에게 말하는 내용이 어쩌면 수연의 대적인 딜레마에 대한 거울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감독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관객은 수연의 괴롭고 힘든 모습에 공감할 수 있는 동시에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을 강행함으로써 더 큰 화와 더 큰 피해를 몰고 오게 하여 수연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설정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원작 시나리오에서는 살인마 무리들이 키우는 맹수 무리를 이용해
잡아놓은 장경철을 설원 벌판에 도망치게 하고 맹수들이 따라가서 공격하고 뜯어먹게 한다는 스펙타클한 엔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딩에 복선을 주기 위하여 장경철이 옛 동료의 펜션에 들렸을 때 무섭게 생긴 개들을 섭외하여 촬영하였지만 추후 엔딩이 너무 자기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지금의 엔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촬영할 때 무섭게 생긴 개들이 주인 옆에 있으니 너무 얌전해서 포악하고 야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들이 인육을 먹는 장면에서 장경철과 태주 그리고 세정의 개걸스러운 식사 장면을 도치시킴으로써 이들이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감독은 펜션 장면에서 공간이나 인물 또는 색감들이 여태껏 리얼한 태도로 일관되어 왔는데 갑자기 판타지한 느낌, 동떨어진 에피소드로 느껴질 것 같아 시나리오 때부터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동안 고어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찍어나가면서 현실적인 기분을 들게 하였다면 그것을 거꾸로 이것은 영화다라는 느낌으로 영화적 방식과 장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펜션 장면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불경스러운 농담과 블랙 유머 같은 그런 걸로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태주와 장경철만 있는 장면 혹은 장경철과 여자만 있는 장면 등으로 각색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이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감독은 펜션씬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만약 지존파들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 나이를 먹었다면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우울한 상상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펜션씬의 판타지적인 요소와 영화 전체적으로 깔린 고어적인 분위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유머러스 등의 불균질한 부분을 묶어 하나의 음악으로 담기가 참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리허설하면서 나온 NG컷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집실에서 보니 재미있었고 태주의 캐릭터와 잘 맞을 것 같아서 후에 편집에서 살려 영화에 쓰였습니다. 처음으로 수연이 야수의 무리들에게 육체적으로 위협받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감독은 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품들인 낚싯대, 낚시 바늘 등을 이용하여 액션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액션의 후반부로 갈수록 수연이 장경철과 같은 악의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한 나머지 차가운 광기로 절제하다가 처음으로 감정적인 폭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를 엔딩으로 가는 첫 번째 클라이막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폭발하는 감정과 달리 아직 수연이 계획한 미완성된 복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간 접점을 찾기 위해 배우와 감독은 수많은 토론과 반복 촬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욱더 광폭해지거나 또는 오열하는 모습으로 촬영하기도 해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한 끝에 현재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는 컷이 정해졌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상대하자고 짐승이 되면 되겠소. 지금 이 대사는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대사입니다. 감독은 영화를 준비하면서 찾았던 문장들 중에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글귀가 인상 깊게 느껴졌고 이를 영화의 중심 테마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아주 철학적인 문장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장으로 수연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아주 적합하고 수연을 올감할 수 있는 경구라 생각했습니다. 악마가 저지른 행위를 주인공 스스로 악마가 되어서 되갚아야 하는 주인공 내면의 딜레마, 악마를 응징하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놓여진 한 남자의 슬프고 처절한 복수극이 이 영화의 테마이자 시작과 끝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척해? 이제 시작인데 기억해둬. 점점 끔찍해질 거야. 장경철이 마지막으로 깨어난 뒤부터 영화는 급격한 터닝포인트가 진행됩니다. 복수를 당해야 할 자가 거꾸로 복수를 해오면서 두 캐릭터의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고 이 지점에서 다른 복수극들의 영화와 다른 영화적 긴장과 흥분을 준다고 감독은 밝혔습니다. 네가 누군지 내가 맞춰볼까? 연희동 사는 장주연 맞지? 내 말이 틀려? 근데 말이야 너 실수한 보통의 거야. 다른 복수극들은 복수를 하거나 또는 복수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돌아가는 반면 이 영화는 복수의 대상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다시 놓아주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영화의 성질과 그 시작을 달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들이 원작에서 강렬한 매력으로 다가와 감독은 최초로 자기가 쓴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작가가 쓴 대본을 영화화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기를 가격하는 장면과 더불어 아킬레스건을 뜯는 장면 그리고 변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찾는 장면은 해외 관객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면들입니다. 영화에 쓰인 변은 초코파이로 만들었으며 미술팀들은 초코파이를 먹으며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국내 개봉 버전과 해외 개봉 버전은 속도감과 리듬감이 미세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각색하면서 우울증에 걸려 2달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했습니다.
항상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극대화하고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의 감각을 느껴가면서 복수의 행위들과 방법을 떠올리다 보니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지옥 같았고 삶의 의욕들이 꺾여나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감독이 펜션 장면을 없애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노의 극에 달한 수연이 병원에서 태주의 더러운 입을 찢어놓는 장면을 찍고 싶었어였습니다. 이를 꼭 찍고 싶었던 이유는 영화를 만드는 자신에게는 극도의 배설감을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통쾌한 장면이라고 밝혔습니다. 텅 빈 수연의 장인 집에서 장경철이 그 집의 주인공처럼 나오기 전까지 일부러 감독은 장인의 집을 고즈넉하고 조용하게 연출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 불안하고 불길한 느낌이 더 커지게 작용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해를 가한 뒤에 돌아보는 장경철의 모습은 영화 13일의 금요일을 오마주한 장면입니다. 특히 뒤돌아볼 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받고 나오는 악마적인 옆모습을 힘있게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감독은 영화를 보고 난 뒤 관객들에게 왜 수연은 처제에게 연락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에서의 설정 자체가 처제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감독은 밝혔습니다. 감독은 수연이 장인의 집을 찾아갈 때 롱테이크로 수연의 뒷모습을 팔로우한 이유에 대해 이로 인해 수연의 상투적인 표정을 가리면서도 관객들이 수연의 입장에서 장인과 처제의 상황을 궁금해할 수 있는 장치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팔로우하던 카메라는 수연이 상황 판단을 한 후 축 늘어진 뒷모습으로 집안에 들어갈 때는 멈춰서서 지켜보게 되는데 이때 관객들에게 하여금 동행자였던 사람이 방관자로 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의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뒤에 오과장이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연출함으로써 오과장의 시선이 수연을 바라보는 제3자의 표정과 시선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를 관객들의 시선과 일치시켜 보는 이에게 연민과 측은지심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엔딩 부분입니다. 이제 그만큼 데리고 놀았으면 그만해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나한테 얻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수연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장경철을 통해 끝까지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보상받지 못하며 외면당하고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감독은 말했습니다. 수연은 장경철의 마지막 도발로 인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렴풋이 장경철과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로 장경철에게 협박을 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허탈한 표정으로 마지막은 저주를 내리는 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난 네가 죽은 후에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감독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유쾌하지 않는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영화상에서 보여지는 복수의 수위보다는 스스로 억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복수에 대한 판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판타지가 충족되었을 때 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죄의식이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영화적 방식으로 복수를 나타내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극단적인 감정들을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